안녕하세요. 상수주역입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주역 64외 중에서 24번째 외죠. 중수감외입니다. 오늘이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죠? 지난 시간에는 중수감외의 초효, 2효, 3효에 대한 효사를 배웠고, 오늘은 3효, 4효, 5효, 4효, 5효, 상효에 대한 효사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자, 효사에 들어가기 전 궤상을 잠깐 한번 볼까요? 이 궤상을 보시면 양, 양, 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외는 양, 음으로 구성된 물을 상징하는 감외, 상외는 양, 똑같죠? 역시 물을 상징하는 감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래도 물이고 위에도 물입니다. 물이 두 개 있죠, 상하로. 그래서 괴명도 중수감입니다. 물이 두 개 중첩되어서 감이 되었다. 그리고 이 감은 구덩이 감, 즉 어려움이나 험난함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진법수로 표시하면 음은 0으로, 양은 1로 표시하니 010, 010, 010, 010입니다. 즉 방의 비밀번호가 010, 010이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면 29번째 방인 중수감 방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깔고 육사 효사를 한번 볼까요? 육사. 준주, 괴이, 용부, 납, 약, 자유, 종무구,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준주, 괴이, 용부, 준주, 괴이, 용부, 납약, 자유, 종무구. 우리말로 해석을 해볼까요? 여기 먼저 이 주는 술을 담는 그릇입니다. 주는. 그 다음 여기 괴는 곡식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는 질그릇이죠. 질그릇. 이 물을 담는 질그릇입니다. 그 다음에 또 생소한 걸 유가 있네요. 유는 뭘까요? 납약, 자유. 유는 납약, 자유, 유는 창문이면 창문. 이 창문을 뜻합니다. 그래서 생소한 한자, 준자는, 괴자는, 부자는, 그 다음에 유자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렸죠? 주는 술을 담는 그릇, 괴는 곡식을 담는 그릇, 부는 물을 담는 그릇, 유는 창문, 창문도 덜창이 있죠. 들어 올리는 창문. 그걸 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래 놓고 준에 담긴 술. 이 준은 술을 담는 그릇이라 했죠.
준에 담긴 술과 그 다음 괴 2개, 괴 2개, 1, 2 할 때 2죠. 그죠? 괴 2개. 그 다음에 괴 2개를 질그릇에 담아 창으로 납약자유, 유가 창문이라 그랬죠. 창문으로 약소하게 넣어주면 끝내, 종은 끝이죠. 그죠? 끝내 허물이 없다.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술을 담는 중과 곡식을 담는 괴 2개, 그 다음에 물을 담는 질그릇을 사용해서 창문을 통해서 약소하게나마 재물을 들여보내주면 끝내 허물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렸죠. 그죠? 이 주는 술을 담는 그릇, 괴는 곡식을 담는 그릇, 부는 물을 담는 질그릇, 그러면 유는 창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납약의 납은 납부하다, 바치다는 뜻이죠. 약은 약수하다는 얘기입니다. 약수하게 바친다는 얘기죠. 창문으로부터 약수하게 바치니 끝내 허물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는 설명드렸고, 괴도 설명드렸고, 부도 설명드렸고, 납과 약도 설명드렸고, 유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는 뭐라 그랬죠? 창문이라고 했죠. 창문을 통해 창문으로부터 약소하게 바치니, 재물을 바치니 끝내 허물이 없다라고 그런 의미입니다. 즉 약소하게 제수품을 올린다는 그런 의미죠. 그렇다면 왜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이렇게 약소하게 창문을 통해서 약소하게 제수품을 바쳤을까요? 이는 이 육사의 얼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육상과 육사는 상외와 하외와 상외의 중간에 있으면서 어려운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육사는 원래 자리가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간략하게나마 제수품을 올려서 제사를 드리니 끝내 허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상으로 한번 볼까요? 물상으로 보면 먼저 상괴, 감은 양, 음입니다. 물을 상징하는 감괴죠. 그죠? 물을 상징하는 감괴입니다. 감괴에는 무슨 물상이 있느냐? 감괴에는 무슨 물상이 있죠? 술이다. 술. 이게 술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술이라는 물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 내호계는 2, 3, 4효죠. 양, 음입니다. 양, 우레를 상징하는 징계입니다. 이게 무슨 물상이 있느냐? 이게 무슨 물상이 있습니까? 질그릇이 뭐예요? 질그릇. 질그릇 있죠. 그 다음 2효, 3효, 4효, 5효 양, 양입니다. 음요 2개가 연이어 있으니 음요 하나로 바꿀 수 있죠. 그럼 양, 양입니다. 양, 양. 이건 불을 상징하는 미괴입니다. 미괴는 무슨 물상이 있느냐? 밝음. 그 다음 빈 그릇. 이런 물상이 있습니다.
자, 이 물상을 보면 이 효사 나온 내용이 거의 다 나왔죠. 그죠? 이 술주는 상유의 감에서, 그 다음에 질그릇 부는 내혹의 진에서, 그 다음에 빈그릇, 즉 창문으로부터 약소하게 올린다는 얘기는 그릇이 거의 빈그릇이나 마찬가지라는 그런 의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빈그릇, 이제는 이 물상에서 이 효사가 나왔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여기서 빈그릇이라는 또 나온 이유 하나는 주역에서 양효는 내실에서 가득 찬 것이고 음효는 비어있는 것을 상징합니다. 육사는 양효입니까? 음효입니까? 음효죠. 음효로서 비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으로부터 약소하게 바친다. 즉 그릇이 거의 비어있는 그런 상태로 제수품을 약소하게 바친다.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의구심이 있는 게 왜 육사에서 창문으로부터 약소하게 제수품을 바쳐서 제사를 지낼까 하는 부분을 궁금해집니다. 유교 경전인 얘기, 유교 경전인 얘기에 하면은 귀족 집안의 여자가 시집을 갈 때는 종묘에 있는 조상들에게 제사를 올립니다. 이제 저는 시집 갑니다 하고 떠난다는 제사를 올리는 거죠. 이어서 육사는 음유로서 여자를 상징하고 구호는 양효로서 남자를 상징합니다. 또 육사는 음효로서 바른 자리를 얻었죠. 왜? 초효, 이효, 삼효, 사효. 사효는 짝수 자리니까 음효가 와가지고 바른 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구호와 친비하죠. 구호와 친비합니다. 친비도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순비고 하나는 역비입니다. 순비는 음효가 아래에 있고 양효가 위에 있을 경우에는 순비입니다. 제대로 되어 있는 거죠. 약한 음효 위에 강한 양효가 있으니까 주역에서는 이거는 순비라 그럽니다. 순비. 이 순비 관계입니다. 거꾸로 역비는 아래에 양효가 있고 위에 음효가 있는 경우입니다. 순비가 아래에 음효가 있고 위에 양효가 있는 것에 반해서 역비는 아래에 강한 양효가 있고 위에 약한 음효가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는 순비입니다. 그래서 육사와 구호는 서로 만나죠. 여기서 만난다는 얘기는 교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교제를 한다. 자, 육사에 해당하는 이 여자는 질그릇에 제수품을 담아 종묘의 창문으로 제사를 올립니다. 아마도 몰락한 귀족 집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형식은 갖추었으나 가정상편이 어려운 관계로 제대로 제수품을 올리지 못하고 약소하게 제수품을 올리는 거 아닌가 하는 그 부분은 이 감괴가 상회가 감회죠. 그죠? 감회가 술이라는 물상도 있지만 또 무슨 물상이 있느냐? 얼음이에요. 얼음. 이 얼음이라는 물상은 우리가 괴상에서도 알 수 있죠. 물을 상징하는 감위입니다. 감은 뭐라 했죠? 구덩이 감이라 그랬죠. 구덩이 감은 어려움, 험난함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감괴에는 얼음이라는 물상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있죠. 그죠? 괴, 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하나, 둘 할 때 입니다. 하나, 둘 할 때 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요 이는 짝수를 의미합니다. 왜? 둘이니까 짝수죠. 그죠? 짝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자를 지칭합니다. 요 이는. 주역에서 홀수는 남자, 짝수는 여자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자, 육사 효사는 지금까지 설명을 들어보셨을 때 시집가는 여자가 조상들께, 종묘에 있는 조상들께 제사를 올리긴 올리는데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 약소하게 제수품을 올려서 시집 가기 전에 조상들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육사는 그래도 약소하게나마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끝내 허물은 없다라고 효사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감괴가, 즉 중수감괴가 참 어렵고 험난하다는 것은 우리 효사를 봐도 알겠죠. 그죠? 이 흉자가 초유에도 나왔고 상유에도 나왔고 길하다는 길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기껏해야 무구, 물용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중수감괴가 주역에서 4대 난외라고 말씀드린 것도 바로 효사를 봐서라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육사 효사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구오를 볼까요? 구오. 감부영. 그 다음 지기평. 무구. 우리말로 해석을 해볼까요? 구덩이 감절했죠. 구덩이를 채우지는 못하나, 구덩이를 채우지 못한다 그랬죠. 그죠? 이 지는 다만 또는 도달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도달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구덩이를 채우지는 못하나 아래의 구덩이, 이미 있는 구덩이, 구덩이가 두 개 있죠. 위에 구덩이가 하나 있고 아래에 구덩이가 하나 있습니다. 아래의 구덩이는 구덩이 속의 구덩이라고 효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죠. 즉 위에 구덩이 하나 있고 아래에 구덩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구덩이는 영자는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많지가 않다는 구덩이는 채워지지 않으나 이미 있는 구덩이, 그 구덩이 속의 구덩이는 이미 채워져 평평해지니 허물이 없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감괴에는 구덩이가 둘 있다 그랬죠. 감외에는 위에 구덩이 하나, 아래 구덩이 하나, 두 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상계는 원래 구덩이요, 아래는 구덩이 속의 구덩이, 즉 바닥에 난 구덩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오가 효변하면, 이 구오가 효변하면 상계는 어떻게 됩니까? 음이 되죠. 구오가 효변하면 양효가 음효로 바뀌니까 음이 되면서 땅을 상징하는 곤이 됩니다. 공이 된다. 자, 곤에는 무슨 물상이 있냐? 흙이란 물상이, 흙. 곤에는 흙이란 물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호 효사는 구덩이가 채워지지는 않으나 이미 있는 구덩이는 이미 평평해지니 허물이 없다는 얘기는 이 구호가 효변한 곰괴에 흙이란 물상이 있으니 흙이 채워지는데 밑에부터 채워지죠. 그래서 위에 구덩이는 채워지지 않지만 구덩이 속의 구덩이, 즉 아래에 있는 구덩이는 이미 채워졌다. 그래서 허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구덩이 속 구덩이는 이제 구덩이 속의 구덩이는 이 흙으로 변하면서 밑에 구덩이는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영양이 부족해 구덩이 둘을 다 채우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위험한 구덩이 속의 구덩이는 흙으로 채웠으니 허물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지기평의 지는 도달하다는 뜻입니다. 도달하다, 이르다, 도달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상태에 도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덩이 속의 구덩이, 즉 이미 기자, 원래 있던 구덩이는 이미 채워져 평평해짐에 도달하니 허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가장 심각한 상태는 벗어났습니다. 왜? 구덩이 속의 구덩이는 이제 채워졌으니까요. 이제 물이 차올라 그 구덩이를 벗어날 때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니 허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도를 지키는 사람은 채워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채워지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도덕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일까요? 이는 도를 체득한 사람은, 이미 느낀 사람은 그 자기 자신을 채움으로써 그 채워줌으로 인해서 생기는 자만심 또는 정체되는 그런 부분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비어있는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끊임없이 변화하고 수용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이 도덕경에 나온 얘기는 이 효사의 어떤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죠. 꼭 채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도덕경을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채워지면, 즉 도를 지키는 사람, 도를 체득한 사람은 채워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채워지면 자기 자신이 자만에 빠지거나 또는 정체되는 것이 두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부를 비워둠으로써 계속 어떤 변화에 끊임없이 변화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을 항상 그런 자세를 유지하겠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9호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상육을 설명드릴까요? 자, 상육을 한번 읽어보죠. 개용 휘묵 치우 총 극이죠. 삼세 부덕 흉 이렇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 개용 휘묵 치우 총극 개용 휘묵 치우 총극 삼세 부덕 흉. 여기서 생소한 한자가 제법 나오죠. 개는 묶을 개죠. 묶을 개입니다. 개용 휘묵. 휘는 묵은 모두 밧줄을 뜻합니다. 밧줄을 묶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치는 무슨 뜻이냐? 가둔다는 뜻입니다. 치. 이 치는
가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총은 총서할 때 많다는 뜻이죠. 모두를 일컫는다. 전부를 일컬죠. 그럼 그건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 자, 이 정도 한자를 두고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은 휘묵으로, 즉 밧줄로 꽁꽁 묶어 밧줄에 묶여서 가시나무에 갇히니, 이 가두란 뜻이라 했죠. 치자는 가둔다는 뜻이었다 했습니다. 가시나무에 가두어 3년이 지나도록 헤어나지 못하니 흉하다. 다시 한번. 밧줄에 묶여 가시나무에 구금되어 3년이 지나도록 풀려나지 못하니 흉하다. 무슨 뜻일까요? 자, 먼저 이 휘묵은 휘묵. 밧줄의 두 가지 종류입니다. 밧줄을 만들 때 이 휘는 어떤 걸 휘라 하면, 휘와 묵으로 이름을 달리한 것은 밧줄을 꼬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세 가닥으로 꼬는 것을 휘라 그러고, 두 가닥으로 꼬는 밧줄을 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휘묵이라고 하는 거죠. 또 치는 말씀드렸듯이 가둔다는 뜻입니다. 구금한다는 뜻입니다. 또 총거의 극은 가시나무라 그랬죠. 주나라 때는 오형, 여기 보면 오형 5가지 죄목이 있었습니다. 큰 죄인은 그 종류를 보면은 얼굴에 먹물을 들이는 묵형, 코를 베어버리는 어형, 발 뒤꿈치를 잘라버리는 월형, 남자의 거세버리는 궁형, 사형에 해당하는 대벽,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5가지가 오형입니다. 형벌의 종류죠. 근데 이 오형에 도달하지 않는 가벼운 죄인들은 다른 방식으로 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즉, 이 가시나무 있는데 가두어 두고 일정한 노역을 시키면서 반성을 하게끔 합니다. 이 장소를 환토랍니다. 환토. 그러니까 가시나무로 이렇게 둥글게 가두어 두는 거죠. 이 가두두고 이 안에서 일정한 노역을 시키면서 반성하게 하는 그런 제도가 환토 제도입니다. 환토 주위에는 이렇게 가시나무를 쭉 심어서 달아나지 못하게 했는데, 만약 달아나다가 잡히면 바로 사형입니다. 또 환토 제도는 구금 기간을 경중에 따라서 1년, 2년, 3년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세 종류. 그래서 기간이 되면은 이거 방면해주는 그런 제도가 환토 제도입니다. 즉 오형 아래에 해당되는 벌이죠. 하지만 이 3년이 지났어도 개선의 정이 보이지 않으면, 즉 개선의 여지가 없는 자는 평생을 이 환토에서 노역하도록 했습니다. 평생 노역하도록 했습니다. 환토 제도 하에서는 신체에 형벌을 가하거나 몰수 등 재산상의 피해는, 재산상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물상으로 한번 볼까요? 물상을 보면 상구가 효변하면 음효가 양효로 되죠. 그럼 양이 됩니다. 이건 뭡니까? 송괴죠. 송괴.
바람을 상징하는 송개입니다. 이 송개는 무슨 물상이 있느냐? 밧줄이라는 물상이 있죠. 밧줄. 또 이 감개는 양, 음으로 되어 있는 이 감개는 물을 상징하는 감괴에는 무슨 물상이 있느냐? 도적이라면 도적. 그러니까 도적을 밧줄로 묶어두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죠. 그죠? 그래서 밧줄에 묶여 갇혀있는 죄수의 모습이 됩니다. 또 이 가면은 도적 외에 가시나무란 물상도 있습니다. 이 가시나무는 총극의 극에 해당이 되죠. 가시나무. 또 이 가면은 삼이라는 물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간 밧줄로 묶여온 죄수가 3년간 가시나무로 울타리를 치진 환토 속에 있는 그런 모습이 여기서 벌써 떠오르고 있죠. 그죠? 또 상구가 효변한 이 가면은 또 무슨 물상이 있냐? 그럼 이게 상육이 효변하면 음효가 양효가 되죠. 그 양이 됩니다. 바로 양양. 바람을 상징하는 송개입니다. 송개는 밧줄이라는 물상도 있지만 길다란 물, 길다. 이 손의 물상에는 길다, 높다, 크다라는 물상이 있습니다. 길다. 그 3년보다 길면 어찌 됩니까? 이 환토 제도에서는 평생 노역하는 걸로 바뀌어버리죠. 즉 3년을 넘기게 됩니다. 그 넘긴다는 얘기는 바로 바람을 상징하는 손 외에서 물상에 나오는 겁니다. 환토 제도 하에서는 3년을 넘기는 경우에는 평생 노역할 수밖에 없으니 흉할 수밖에 없죠. 즉 3년 동안 헤어져 있지 못하면 3년 동안 이 환토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바로 평생 노역을 해야 되니 흉하다고 효사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왕필이라는 유명한 주역학자, 역학자죠. 왕필이라는 사람은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초요와 상요는 자리가 없다 했습니다. 초상무입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가 호계를 만들 때 초요와 상요를 제외하고 2, 3, 4효를 내 호계로 하고 3, 4, 5효를 외 호계로 해서 만든 게 호계를 했습니다. 호계, 그죠? 호에서 초요와 상요가 없어지듯이 왕필은 원래 초요와 상요는 자리가 없는 것이다.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릴 때 이 초요와 상요는 왕필에 하면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상육이 비록 음효 자리에 음효가 왔지만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오히려 양효를 밑에 깔고 있으니 이 험난함에서 벗어나는 것을 방해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흉하다라고 효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괴사와 상사와 효사는 이 괴상이 가지고 있는 또는 하괴와 상괴가 가지고 있는 그 물상을 벗어나지 못하죠. 그래서 상수주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지난 시간에 상수주역의 상은 뿌리고 뿌리 근자로 썼죠. 그죠? 그 다음에 수는 나무,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역에서 상과 수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오늘 우리가 물상을 통해서 이 괴사와 효사를 다 해석해낼 수 있는 것으로 볼 때도 상은 뿌리건이고 수는 나무목이다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중수감의의 사효, 오효, 상효에 대한 효사를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보고 명심하고 반영해서 우리 다 같이 더 많은 주역의 교훈을 공부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